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부학에서 피부와 광선, 그리고 면역, 그리고 피부 노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태양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노화나 광노화, 그리고 화장품학, 자외선 차단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자외선의 일반적인 특징은 피부에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선이고 열을 발생하지 않는 냉선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느꼈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적외선이지 자외선은 아니에요. 그만큼 열을 방출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자외선의 이로운점은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살균 효과, 그리고 강장 효과 등의 이로운 효과가 있고요. 이로운 역할이 있으면 해로운 역할도 있겠죠. 홍반을 형성하고요. 일광, 화상을 유발하며 색소 침착과 광노화 등의 해로운 영향을 주는 광선이기도 합니다. 자외선의 양은 4월에서 8월에 가장 많고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강합니다. 자외선의 민감도가 적은 인종은 흑인이겠죠. 그리고 민감도가 높은 인종은 백인입니다. 이 자외선을 파장에 따라서 UVA, B, C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UVA는 장파장이라고 하고 파장이 320에서 400 나노미터까지 되고요. 장파장이라는 말과 같이 피부에 가장 깊숙이 침투합니다. 유리창도 투과하기 때문에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불리고요. 즉각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썬텐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파괴 및 광노화를 발생하는 자외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UVB 중파장이라고 하고요. 290에서 320 나노미터의 파장, 표피와 진피의 상부까지 침투합니다. 피부에는 홍반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번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해서 색소 침착도 유발하는 자외선입니다. UVC는 단파장이라고 하고요. 200에서 29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일반적으로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지표면에는 도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도 도달할 수가 있고 피부에 흡수됐을 때는 피부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UVC는 살균작용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UVC를 이용한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있고요. UVA의 장파장, 썬텐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계가 바로 텐닝기가 있죠. 이렇게 UVA와 C에 각각 적용되는 기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적외선. 적외선은 사실 우리 몸의 이로운 광선이에요.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하고 770에서 220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피부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 적외선의 특징은요. 혈류의 증가를 촉진하고 식균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의 이완작용과 피부에 영양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관리실에서는 이 적외선 등이 다 하나씩 있죠. 찜질방 가도 붉은색 등 적외선이 있어요. 자, 가시광선은 가시거리 아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처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광선.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색 있죠. 그걸 우리가 바로 가시광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0에서 770 나노미터 파장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광선으로 컬러 테라피 기계에서 적용되는 광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광선이었고요. 피부와 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피부색을 결정짓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자, 잘 외워두세요. 첫 번째, 피부의 검은색을
관장하는 멜라닌,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닌 색소. 피부의 노란색을 관장하는 카로틴 색소. 그리고 피부의 붉은색을 관장하는 헤모글로빈 색소. 이렇게 세 가지는 피부의 색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멜라닌, 카로틴, 헤모글로빈. 과색소 침착으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미와 주근깨, 그리고 지루성 각화증이라고도 하고 검버섯이 있어요. 기미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미는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과색소 침착증으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혹은 내분비 기능의 장애로 멜라닌이 증가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피부는 원래 정상적인 각화 과정에 의해서 탈락이 되지만, 탈락되지 못하고 피부에 불규칙하게 머물러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과색소 침착증 혹은 기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갈색 색소가 좌우에 대칭적으로 침착돼서 나타나고요. 30, 40대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재발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미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백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 주근깨는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과색소 침착증이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연해지기도 해요.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위에 잘 발생하고 주로 여름철에 더 진해지고 나이가 증가하면서는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루성 각화증이라고도 하고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해요. 경계가 뚜렷한 갈색 또는 흑갈색의 부진 형태로 발생이 되며 40,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이 되고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 얼굴이나 목, 팔, 다리 이런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미와 주근깨, 노인성 반점은 과색소 침착 질환이고요. 반대로 저색소 침착증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백반증과 백피증이 있습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흰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백피증은 멜라닌 세포의 수는 정상이지만 멜라닌의 생성 과정에서 티로시나제 이상으로 멜라닌을 생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선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백반증의 대표적인 우리 질환 걸렸던 분이 아시죠? 마이클 잭슨. 이렇게 백반증과 백피증은 저색소 침착증 질환입니다. 이번에는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면역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인체의 방어 기전을 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면역은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연 면역은 비특이성 면역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방어 기전으로 특이성이 없어서 특별한 기억작용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차 방어 기전으로 피부나 점막, 위산이나 눈물, 재채기 등으로 인해서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2차 방어 기전으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 혹은 히스타민 분비를 통해서 염증 반응, 발열, 보채, 인터페론, NK세포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의 작용을 통해서 방어하게 되는 걸 자연 면역, 비특이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획득 면역, 특이성 면역은요, 후천적인 면역으로 한번 침입했던 항원, 즉 원인이 되는 물질을 기억해서 다시 침입을 할 경우에 특이적으로 방어하는 기전을 말합니다. 자연 면역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 획득 면역은 3차 방어 기전이라고 해서 이 특이성 면역의 주된 역할을 하는 세포는 림프구와 대식세포입니다. 림프구는 다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T림프구, 그리고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B림프구로 나눠지게 되고요. 식세포 면역 반응을 해서 원인 항원을 탐지해서 잡아먹고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B림프구, 체액성 면역은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를 형성해서 간접적으로 이 항원을 공격합니다.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고도 하고 보채, 항체 등이 있습니다. B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전달해주게 되고요. 자,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하고 항원을 인식하는 역할, 그리고 세포와의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항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려요. 살해 T세포, 협조 T세포, 억제 T세포, 기억 T세포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싸워주는 거는 T세포고 간접적으로 항원을 공격하는 거를 B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면역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앞서 배웠던 피부학에서, 피부의 구조에서 표피에 면역작용을 해주는 세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랑게란스 세포가 있었죠. 표피의 랑게란스 세포가 피부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각질 형성 세포 있었죠. 이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해요. 이 사이토카인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하고요. 자, 세 번째, 피부 표면에는 우리가 한선과 피지선이 만나서 이루는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지막은 약산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약산성막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피부의 각질층은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어서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진피에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와 비만세포가 있어서 피부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서 각각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죠. 이 세포들과 각질층, 그리고 피지막, 이러한 것들이 우리 피부에서 아주 중요한 면역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점차 퇴화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죠. 인체 여러 기관에서 노화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피부의 경우에는 인체에서 가장 체표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겠죠. 자, 노화의 기원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산소가 생겨나면서 노화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활성산소 이론이 가장 큰 가설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노화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가설도 있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텔로미어의 단축에 의해서 노화가 된다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 피부 노화의 현상 한번 볼까요? 피지량과 우리 각질층의 세포 간의 지질이 있었죠. 그리고 진피의 콜라겐의 감소로 피부에는 건조 증상이 나타나고요. 각질화 과정이 과하게 일어날 거예요. 과각질화로 인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란스 세포의 감소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의 색소 침착으로 기미나 노인성 반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 진피의 세포의 감소로 인해서 주름이나 수분 부족 등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노화를 자연적인 노화와, 즉 내인성 노화와 외부의 원인이 있는 외인성 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내인성 노화는 자연 노화라고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표피 두께가 얇아져요. 각화주기가 지연되면서 각질층의 두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멜라닌 세포는 감소해요.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랑게란스 세포는 기능이 저하되겠죠. 또 진피와 피하 조직은 위축이 되면서 표피가 그걸 버티는 힘을 잃고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피의 기질이 감소되면서 보습력을 잃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고 한선에서는 땀 분비가 저하되면서 피부에서는 보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인성 노화의 증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인성 노화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외인성 노화예요. 외인성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빛광자를 써서 광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문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광노화가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외인성 노화의 증상들을 한번 볼까요? 자, 표피의 두께가 증가돼요. 자,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가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의 두께가 증가되며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멜라닌 세포가 이상 항진이 돼요. 아까 우리 내인성 노화는 멜라닌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능력이 떨어졌지만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을 받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기미나 색소 침착 등의 색소성 질환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랑게란스 세포가 자외선을 받으면 기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면역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섬유가 파괴되면서 수분이 감소하고 주름이 발생합니다. 혈관의 벽은 어떻게 해요? 얇아져서 모세혈관 확장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지질의 양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노화를 빨라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는 어부나 농부와 같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기 노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피부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이거는 뭐 화장품을 좋은 걸 바른다?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서 근력도 키우고 근지구력을 향상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며 신선한 야채를 드시고, 자, 활성산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과식, 폭식, 그리고 너무 과한 운동, 격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흡연, 음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노화에서는 제가 활성산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상적인 세포를 노화시켜서 그 세포의 기능을 변질시키거나 기능을 잃게 하는 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그 활성산소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를 반드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나 E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나 E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드름은 아크네라고 하고, 여드름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심상성 좌창으로 모낭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사춘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는 이마나 목, 가슴 등 부위에 나타나죠. 여드름 발생의 원인은 일단 피지 분비의 증가로 여드름균, 피아크네라고 하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먹을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여드름이 증가해요. 그리고 모낭 내의 이상각화증, 그리고 여드름균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아크네균의 증가, 그리고 염증 반응,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종류를 보시면요,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이 있어요. 비염증성 여드름은 염증이 아닌 여드름이 대표적으로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닫힌 여드름, 그리고 블랙헤드라고 해서 열린 여드름. 화이트헤드는요, 모공 속에 피지와 탈락하지 못한 각질이 서로 뒤엉켜서 모공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 위에 좁쌀의 형태로 올라와 있는 여드름이고, 우리가 면봉이나 이렇게 짰을 경우에 하얗게 지렁이처럼 막 올라오는 경우 있죠.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입니다. 입구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모공을 충분히 열어주고 나서 짜주셔야지만이 통증도 덜하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블랙헤드, 열린 여드름은 단단한 고형으로 굳어진 피지가 모공 밖으로 돌출돼 있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산화가 되면서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헤드 이렇게 불리고요. 우리가 블랙헤드를 짰을 때는 노랗게 씨앗처럼 나오죠. 자, 이렇게 비염증성 여드름일 경우에는 충분히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 염증성으로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비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이유가 피지선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모낭 내의 이상 각화증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드름균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여드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염증성 여드름에는 이제 구지, 농포, 결절, 낭종 혹은 낭포 이렇게 있는데요.
구지는 직경이 1cm 정도가 되는 붉은색 뾰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성 여드름의 초기 단계로 몸 속에서는 이제 여드름균이 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균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여드름균하고 싸워주기 위해서 백혈구가 몰려들죠. 그러면서 지금 여드름균과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단계예요. 이 단계, 구진의 단계에서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약간의 통증이 있고 붉고 부풀어 있죠. 자, 그 상태가 지나면 이제 농포라고 해서 노랗게 고름이 들어있는 단계가 돼요. 염증 반응이 이제 진전되면서 세균으로 인해서 파열된 백혈구 단해로 인해서 고름이 생겨서 그 표면에 농이 보이는 형태, 자연스럽게 터질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구진의 상태를 넘어가서 농포인 단계에서 짜주시면 돼요. 짜주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관리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절과 낭종 또는 난포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드름 자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형태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여드름입니다. 자, 여드름을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자, 스트레스, 그리고 열이나 습기가 많은 현장이나 압력이나 마찰, 혹은 내가 뭐 손으로 자꾸 뜯는다거나 만진다거나 해서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피지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모공을 막는 화장품이나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여드름 라인으로 제품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 방법은 일단 피지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드름 전용 라인으로 피지를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화장품을 쓰시고, 각질 관리, 각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각질 정리를 해주고, 보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습 관리, 항균, 소염, 진정 관리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나 과로나 흡연이나 음주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압출을 한다거나 압박을 한다거나 너무 자극적인 세안을 하는 것은 금지하셔야 돼요. 중독성 약이나 자극적인 화장품은 좀 사용을 억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와 광선, 그리고 피부의 면역, 그리고 노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론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